조지아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생가 I have a dream 1963. 오늘은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제가 평생 존경해온 인물 마틴 루터 킹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특히 제가 애틀랜타에서 어학연수를 했던 시절 4주 동안 머물며 그의 흔적을 따라다녔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가 태어난 집은 애틀랜타의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그곳을 두세 번은 더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서 있으면 마치 그 시절의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던 교회도 방문했었고 기념관에 들러 그의 연설 녹음이 담긴 음반을 모두 샀습니다. 최신 장비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창 인권운동 현장에서 외치던 육성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다 보니 소음이 섞여 듣기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기념관에는 자유는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는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만든 물이 흘러내리는 유리 수조가 있었는데 그 물에 손을 여러 번 담가보며 오래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려서부터 차별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겪었습니다. 백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 했지만 친구들의 어머니가 흑인 아이는 우리 애와 놀 수 없다라며 막아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에게 깊은 문제의식을 심어준 셈이죠. 그는 원래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신학을 공부했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후 조지아 인근의 엘라베마주에서 목사로 일하며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의 삶을 대표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입니다. 1955년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면서 시작된 운동이죠. 당시 버스 좌석은 앞쪽부터 백인 전용이었고 뒤쪽 일부만이 혼합석이었는데 백인이 서게 되면 흑인이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 로사 파크스는 오늘은 일어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체포되었지만 그 한 번의 용기가 도시 전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훗날 제가 직접 몽고메리에 있는 로사 파크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왜 그녀가 흑인 인권운동의 불씨를 지핀 인물로 불리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나서서 규칙을 깨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벌이 따를 수도 있고 주변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 위험을 알면서도 맞서 싸웠다는 점이 참 대단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버스 탑승을 거부하는 대규모 비폭력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서 몇 시간을 걸어 출근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1년 넘게 걸어서 버스 회사를 압박했고 결국 회사는 흑인 분리 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킹 목사의 리더십과 흑인 공동체의 끈질긴 의지가 합쳐져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 사건은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의 행진입니다.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도 흑인 참정권은 실제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엘라베마의 흑인이 인구의 절반이었음에도 투표권을 가진 흑인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방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위대는 셀마에서 주도의 몽고메리까지 약 87km를 걸어가며 투표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첫 시위는 피해 일요일로 기록될 정도로 경찰의 폭력이 극심했지만 킹 목사는 끝까지 비폭력을 유지하며 다시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이 운동은 결국 미국 역사상 중요한 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흑인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널리 알려진 순간이 바로 1963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I have a dream 연설입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 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울림 있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그가 꿈꿨던 세상을 함께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녀들과 함께 워싱턴 D.C.
를 찾았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그 연설이 울려 퍼졌던 장소였습니다. 링컨 동상을 지나 반짝이는 연못과 오벨리스크를 향해 걸어가는데 마치 당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 진한 감정으로 다가오더군요. 이뿐 아니라 저는 그가 생을 마감한 장소인 테네시주 멤피스의 로레인 모텔 306호 앞에도 갔습니다. 1968년 4월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총격으로 생을 마감한 자리입니다. 그의 나이 고작 39세. 그 비극의 현장에 서 있으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허탈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조지아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애틀랜타에는 CNN 본사와 코카콜라 본사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CNN 본사에서는 실제 뉴스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메인 앵커 자리에 앉아 사진을 찍으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카콜라 본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콜라 맛을 시음해 볼 수 있었는데 나라별로 풍미가 조금씩 달라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저자인 마거릿 미첼의 생가 역시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조지아 공과대학교와 가까워서 시간 날 때마다 들르곤 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해 해설을 들었고 지하철을 타고 묘지까지 찾아가 묵념하기도 했습니다. 문학작품의 주인공처럼 격동의 시대를 살다 간 작가의 삶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지아에서의 시간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뒤섞인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돌아볼 수 있었던 특별한 여정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미국 곳곳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